도전하라 창업하라 2타 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니어 창업 접근 방식을 바꾸라에 대해서 시니어 되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고 또 다른 나를 찾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외식업 창업의 이해와 접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외식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통 업종 중에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 외식업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좀 이렇게 꺼리는 분들도 있고, 정부에서도 외식업을 권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시장이 넓다는 이야기가 돼요. 치열한 경쟁에 들어가서 생존만 하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다만 초보 창업자들이 그만큼 준비 없이 들어가면은 성공하기 되게 어렵죠. 그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외식업이 나쁜 건 아니라, 다만 외식업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외식업은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저는 외식업은 먹고 마시는 모든 업종을 우리가 외식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 저는 음식업, 주점, 그다음에 외식인데도 판매업 성격이 강한 외식 판매업, 이렇게 나눠요. 음식점도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에다가 퓨전에다가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이거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죠? 분식 안에서 또 나누면 또 있죠. 한식도 나누면 또 있고. 엄청나게 많은 거죠. 어쨌든 큰 틀에서 음식은, 중요한 거는 창업자가 음식을 직접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발 이거는 좀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음식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음식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만큼 음식점은 그런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주점은, 음식점하고 주점의 차이는, 음식점은 음식이 메인이죠. 주점은 술이 메인이에요. 술은 내가 못 만들어요. 공산품을 가지고 와요, 만들어 놓은 걸.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뭐예요? 안주입니다. 안주. 그래서 음식점보다는 창업자가 관여해야 될 정도가 조금 낮아요. 나는 술을 안 만들고 안주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초보 창업자가 사실은 음식점보다는 주점 창업이 더 유리한 거는 있어요. 유리한 건 있어요. 쉬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외식 판매업은 뭐냐면은 이미 만들어진 외식 상품을 판매하는 성향이 강하죠. 자, 커피, 아이스크림, 도너츠, 프랜차이즈 형태의 제과점, 이런 것들은 보면 거의 상품의 퀄리티가 달라진다기보다는 판매하는 판매점의 어떤 느낌이 강하죠.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외식업 중에서도 시니어 창업자들이 접근이 가능한 부분은 세 가지 다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외식 판매업은 접근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 판매업 성격 자체가 잘 보이는 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포 얻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 규모도 좀 있어야 되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음식점은 크게 비용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규모가 크게 100평, 200평짜리 하려면 몇십억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소규모로 하려고 하면 굳이 크게 돈 안 들여도, 단지 조건이 뭐냐? 자기가 그 음식을 100% 컨트롤이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하고 자기가 맞아야 이 외식업 창업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외식업의 특성은 뭐냐면은 주력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돼요. 음식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판다 이러면은 떡볶이 자체의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작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뭘 달리해야 돼요? 재료가 다르던가, 조리 방법이 다르다든가,
뭔가 변화를 줘야죠. 뭔가를. 같은 소스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것을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사장이 창업자가 직접 만들면서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어디서 남들 보고 뺏기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 맛집 이 방송이 되잖아요. 방송이 되면 제일 먼저 누가 오냐 하면 동일한 아이템으로 장사하는 사장님들이 제일 먼저 옵니다. 왜? 훔쳐가려고. 뭔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오히려 있잖아요. 방송에 나가는 게 100% 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품질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음식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맛이 일정한 겁니다. 일정한 거예요. 저는 단골집이 있습니다. 아이템에 따라서. 단골이라고 매일 가는 게 단골이 아니잖아요. 그거 먹고 싶을 때 그 집에 가는 게 단골이에요. 매일 가면 그건 스토커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가면 다른 거 안 봅니다. 다른 거 안 봐요. 늘 시키던 거 시켜서 맛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죠. 제가 20년째 단골집이 있어요. 근데 언제 가도 그거 시키면 그 맛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세요. 계속 일정한 손님들이 모이는 거죠. 만약 그 변화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보십시오. 아무도 안 오죠. 아무도 안 와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소비자는 항상 변하죠. 소비자는 항상 변해요. 그래서 변하는 소비자한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근본의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서비스 방식이라든가 판매 방식의 변화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원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돼요. 원가에 대한 고민.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그 상황이라 하더라도 식자재의 변화에 따라서 원가의 상승 요인은 계속 발생을 한다. 그러면 계속 오르면은 소비자 가격을 그에 맞춰서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원래 원가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원가 상승폭이 많이 올라가면 원가 상승 요인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손해를 보고 나서 저는 그거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아야 됩니까? 정당한 이익은 반드시 가져가야죠. 오히려. 폭리를 취하면 안 되지만, 내가 무슨 국가 기관도 아닌데 왜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아야 되냐? 오히려 이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경쟁이 치열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그 경쟁 속에서 이기려면 제가 볼 때는 판매 방식의 변화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러 가지 그 변화를 줄 필요가 있고요. 시장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성패는 극명하게 나타나요. 대박 아니면 쪽박. 그러니까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자, 그런데 외식업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래 해야 됩니다.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죠.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건 당연하죠. 성실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오래 버틴다는 거예요.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점포를 오래 버티게 하려면 버티는 힘이 강해야 되잖아요. 버티는 힘이 강하게 하려면은 비용이 적게 들어야 돼요. 비용이.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지면 끝까지 살아남는 음식점은 어디 있냐면은 골목 안에 있습니다. 골목 안에 있습니다. 길거리에 잘 보이는 음식점들은 경기가 어려워지죠. 예? 빨리 문을 닫아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볼. 외식업이라는 거는 상품이 주력이 주 경쟁 요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어디서 어떤 크기로 어떻게 파느냐 이쪽에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니어 분들이 보면, 자, 60대 되신 분이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뭐 한 50평, 60평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그럼 거기는 손님이 많이 막 몰려들면은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히려 적정한 크기로 하는 게 좋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장기 운영할 수 있는 생각으로 해야 돼. 지금 시니어분들이 들어가죠. 뭐 2, 3년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건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절대 성공하기 어려워요. 뭐냐?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려줘야죠. 누구한테? 자손들한테. 나쁘지 않아요. 요즘은 가업 승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예전에는 야 음식점 부모가 하던 걸 자식한테 물려주는 걸 부모님이 싫어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걸 물려주는 부모가 있는 자식이 굉장히 행복한 자식입니다. 큰 회사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만큼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 갈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진정한 저는 외식 창업의 기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틀을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되고요. 아이템도 보면 굉장히 지금 다양해. 예전에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앞으로 더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다양하게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메뉴를 자꾸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찾아야 되잖아요. 대부분 보면, 좀 이렇게 해외 좀 많이 다니고 이랬던 분들이 보면 외국에 있는 아이템을 그냥 갖고 들어오려고 많이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것 중에서, 한국에 있는 아이템 중에서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집중 분석해서 거기서 뭐 하나를 더 한다든가 빼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약간씩 바꾸라는 이야기죠. 바꾸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치킨 시장 한번 보십시오. 치킨 시장이요. 닭은요. 옛날부터 지금 닭 계속 먹고 있잖아요. 키워서 먹고 뭐 이렇게. 근데 보세요. 아이템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백숙을 했다가 닭도리탕 했다가 프라이드 했다가 바베큐 했다가 오븐에 구웠다가 지금은 깨끗하게 튀긴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썩고 이렇게 하죠. 그게 결국 뭐냐면은 거기도 보세요. 소스도 예전에는 그냥 간장 뭐 고추장 소스 했다가 간장 소스 했다가 지금은 동남아에서 쓰는 소스까지 넣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건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십시오. 해외여행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은 졸업하고 배낭여행 안 가봤던 친구들이 없습니다. 다양하게 나가니까 그런 친구들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쪽에 들어와도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재료는 똑같은데 고객을 누구로 하느냐, 그다음에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이야. 실제로 또 시장에서 생존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들이 그런 아이템들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먼저 뭐 시장을 선점해야지 내가 시장을 만들어 가야지 이래가지고 막 기가 막힌 아이템 막 출시합니다. 기가 막히죠. 진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죽어요. 자, 이런 측면으로 이제 보면 아이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이템이 없는. 단지 뭐냐?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죠. 노력을. 근데 그걸 어떻게 찾느냐? 보십시오. 자, 음식점을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아이템을 정하지요. 그러면 그 음식을 깊게 파고 들어가야 돼? 안 파고 들어가야 돼요?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파고 들어가야 돼요. 내 생각, 내 맛이, 내가 만든 맛이 소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디서 테스트를 하냐? 나무집에 가서 해야죠. 기존에 장사하는 데 가서 저 같으면 내가 그런 준비를 딱 돼 있어요. 그러면요. 주변에 이제 김밥 장사하는 집 가가지고 저 한 달만 일 좀 합시다. 월급 안 줘도 됩니다. 난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개발한 김밥 아이템 있잖아요. 그걸 한 일주 정도 있다가 사장한테 이거 한번 팔아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이 그거 팔면은 레시피 내가 직접 만든 거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저 사람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반응을, 고객 반응을 봐야죠. 그렇게 해서 괜찮아. 그러면 내가 창업을 해도 되겠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안 거쳐요. 그럼 그런 과정은 어디서 거치느냐? 직접 창업해가지고 월세 줘가면서, 종업원 인건비 줘가면서 돈 엄청 써가면서 그때 깨닫고, 깨달을 때쯤 돼서 돈이 다 떨어져서 문 닫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이해는 해, 머릿속으로. 근데 절대로 이렇게 안 해. 그걸 뭘 그렇게 하냐고 그냥 하면 되지 뭐 식으로 한다니까요. 그거는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외식업에서 중요한 거는 이익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이익이. 다시 말씀드리면 팔고 남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고 원가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외식업에서는 보통 원가를 40%를 기준선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0원짜리 같으면 원재료비가, 이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400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400원 밑으로 갈수록 이익은 많이 발생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냐? 100원에 만들어서 1,000원에 파는 게 돼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500원, 600원에 만들어서 1,000원에 파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가 고민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저가로 파는 거. 저가로 팔면 많이 팔아야 됩니다. 많이 팔려면 힘이 많이 듭니다. 힘이 많이 들어요. 힘이 많이 들고 늘 그만큼 팔아야만이 요만큼 남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재료를 막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료 공급하는 사람은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저가 브랜드 있어요. 저가 브랜드. 커피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본사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올바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만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점주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맛이라는 것은 그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실제로요. 음식점 해갖고 성공하신 분들 보면 확실하게 자기 철학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초보 창업자가 처음부터 철학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먹는 걸 좋아하거나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먹기를 즐기는 분들이 사실은 외식업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먹는 것도 싫어해. 그럼 뭘 그것까지 거기 먹으러 가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한테 뭐 만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손에 물 묻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외식업 창업하겠다고 오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 제일 먼저 물어봐요. 왜 이걸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물어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안 좋아한대. 그럼 당신이 안 좋아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좋다고 파는 게 그게 합리적이냐 이거죠.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얼굴이 찡그러지죠. 표정이 안 밝죠. 안 밝아요. 그렇게 표정이 안 밝은 안 좋은 기분으로 만든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없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냐?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물 싫어하는 사람 보고 해물집 하라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고깃집 해야죠. 그래야 자기가 먹어보고 이렇게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는 게 낫겠다. 그것을 상품화 시키고 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그건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떤 집 가보면은 자기가 만든 음식은 절대로 안 먹죠. 꼭 다른 집에 가서 먹죠. 이런 집은 너무 수상하죠. 이건 뒷조사를 해봐야 돼, 이런 집들은.
그리고 막연하게 시작하면 절대 안 되고요.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정한 아이템 외식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요즘 보십시오. 요리 학원 가가지고 배우고 현장 가서 실제로 경영도 배우고 고객 맞이하는 것도 배우고 나중에 창업을 해도 성공 확률이 50%밖에 안 돼요. 이것도 안 하고 바로 하면 성공 확률은 제가 볼 때는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외식업은 경험이다. 경험이다.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뭐 50대, 60대 돼가지고 외식업 창업 쉽진 않아요. 엄밀히 따지면. 하지만 하고 싶은 분들은 뭐냐면은 의외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저기 용산에 그 이촌동 안에 시장이 있는데 거기 그 사장님이 지금 연세가 80이 넘었어요. 근데 70대 초반에 음식점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그 무슨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했지 않았냐 그런데 아니에요. 그 남편분이 외교관 출신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걸 하셨냐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집안에서 자녀들부터 가족, 친지, 친구들부터 막 반대하고 난리 났는데 자기는 했대요. 왜 했냐 하면 심심한 거야. 맨날 친구들하고 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선택한 게 외식업인데 왜 외식업을 했냐면은 외교관으로 있으면요. 사람들 초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직접 그런 요리도 하고 했던 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하루 종일 붙어서 일을 안 하셔요. 안 하는데 전체적인 맛을 잡아준다든가 이런 것은 컨트롤은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장사도 곧잘 되지만 본인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죠. 왜? 이 나이에 내 일터가 있다는 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70대 후반 여성분이 자기 일자리가 있는 분이 대한민국에 몇 명 됩니까? 없습니다. 그게 창업이에요. 그게 외식업이고요. 그리고 고객들은 계속 거기 맛이 괜찮으니까 방문하고 하는 거죠. 공간이 작기 때문에 큰 매출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운영되는 그런 형태를 제가 봤어요.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성공 공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나는 이 재료 아니면 안 쓴다라고 정했잖아요. 안 써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 재료가 확보를 못했어. 그럼 그날 영업 안 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래서 보세요. 쓰는 하다못해 식용유도 늘 쓰던 식용유를 써야 돼요. 근데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것이나 똑같다 이런 건 제가 봐도 철학이 없는 분이에요. 철학이 없는 분. 아이템 장악해야 되고 자기가 선능한 아이템을 자기가 100% 컨트롤 가능할 겸 장악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직접 주방에 들어가지 않지만 홀에 있지만 주방에서 나오는 소리, 냄새 이걸로 인해서 지금 뭐가 잘못된가를 다 알 수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이템을 100%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손님한테 나가는 음식에서 나오는 김의 상태만 봐도 제대로 됐다 안 됐다가 판단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무슨 거짓말 같은 이야기 진짜입니다. 그 정도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아이템을 내가 그걸 모르잖아요. 이런 분 많이 봐요. 맡겨놓고 자기는 이렇게 단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사는 엄청 잘 되는데 맨날 적자예요. 근데 맡긴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아주 친한 친구한테 맡겼어요. 예? 근데 결국은 그 친구가 돈을 다 빼돌려요. 심지어는 주방장이 또 이렇게 재료 이렇게 장난치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몰라요. 본인이 모르면. 그래서 그런 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자, 보십시오. 외식업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한번 해가지고
맛도 좋고 고객들한테 반응이 좋으면 이 자리를 여기서 계속 해야 되는 게 고객에 대한 예의거든요. 근데 만약에 먹은 잘못해가지고 이게 더 이상 그 음식을 맛을 못 먹을 정도로 상황을 만들었다. 이건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시작을 했으면 반응이 좋으면 거기서 그냥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그런 특징들이 있다 보실 필요가 있고, 타겟 고객이라는 게 똑같은 아이템을 갖고 하더라도 고객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음식점을 한다고 하면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 신경 써야죠. 어르신들은. 딱딱한 거 드시면 안 되죠. 예? 그러면은 메뉴가 딱 정해지죠. 정해져요. 그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또 다양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템을 하더라도 똑같은 메뉴를 갖고 하더라도 고객층에 따라 방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고, 점포를 구하는데도 달라지죠. 서비스 형식도 달라지죠.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 잡으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쪽도 놓치고 이쪽도 놓치는 형식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남한테 맡기면 절대 안 되고, 내가 다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인 식당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1인 식당들이. 그 왜 좋냐 하면 매출 규모는 작은데 매출 대비 수익률은 굉장히 좋아요. 1인 식당. 그리고 리스크가 없잖아요. 리스크가 없어요. 자기가 할 만큼만 딱 하면 되고. 아니면은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는 좋아요. 그래서 부부가 열심히 하잖아요.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급할 때는 친척분이나 누가 와서 도와준다든가 이런 규모가 낫지. 그리고 잘 된다고 해서 또 규모를 키워가지고 더 크게 일을 벌리는 것도,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효용성, 그 독점성이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사실은 제일 좋죠. 그 음식은 그 집만에서만 먹을 수 있다 이런 거. 확실한 그런 게 있으면 이거는 대박이죠. 근데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잘 없어요. 요즘은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물론 그 집만의 독특한 맛과 향이 있는데 그거는 그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것이죠. 모든 사람한테 여러분들 대박집이라고 해서 맛집이라고 해서 가보면은 맛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람에 따라서 입맛이 다 틀린 거예요. 고객의 입맛이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템이 존재하고 새롭게 창업하는 사람들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만 성공하고 나머지한테 기회가 안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 틀리죠. 누구하고 먹느냐, 어떤 시간에 먹느냐,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을 느끼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외식업이. 판매업종하고는 그런 데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경쟁 상황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낫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대한민국엔 이거 파는 집이 없을까? 안 팔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처음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착각은 하시면 안 된다. 장래성은 경쟁 상황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앞으로 장래도 괜찮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죠. 수익성은 분석 반드시 해야 되고, 수익성 분석, 적전 이윤이 보장되는 형태가 좋습니다. 적전 이윤이 보장되는 형태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원가가 막 60%, 70% 나오는 형태로 판다든가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고요. 음식은 주재료가 내 주방까지 오는 이 거리, 이게 가까울수록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걸 푸드 마일리지라 그래요. 그래서 회는요, 어디서 먹는 회가 제일 맛있습니까? 배에서 잡아서 직접 먹는 게 최고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컨셉으로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실제로 뭐 외국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잡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해주는. 그건 자기는 안 하고 옆에서 해줘요. 딱 잡으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맛있죠. 맛있죠.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투자 규모가 큰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하기 어렵죠.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적정한 규모로 이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창업가 정신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창업을 김밥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돼요. 김밥 장사했는데 잘 되면 김밥 장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른 걸 하고자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공평한 거예요. 잘 되는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는 잘 안 되는 길만 계속 보이게끔 해주는 거지, 세상은. 그것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예요. 극복. 그래서 머리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 창업자들 중에 좀 괜찮은 회사 좀 다니던 분들이 머리도 좋고 이런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어우 잘났어. 그럼 이 양반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갈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외로 진출할까, 뭐 프랜차이즈로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일을 벌려나가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거기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그 사이즈로 그것을 파니까 되는 거다. 자, 지방에서 된다고 해서 서울 와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을 다른 데서도 될까 안 될까를 판단을 하려면 또 테스트를 또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 그런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면은 뭐 음식 장사 5평짜리 해가지고 막 대박 나잖아요. 그 다음 바로 막 옆에 막 터가지고 한 20평 갑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손님이 안 와가지고 파리만 날리다가 문 닫죠.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케이스. 그래서 저는 혹여 제 이야기 듣는 분들 중에 지금 음식점 장사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가 고민하는 단계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확장이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 것 같으면요. 수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나한테. 응? 같이 하자고. 어떤 분들은 막 현금 보따리 들고도 옵니다. 안 오지요? 그 정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막 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른 거 투자했다가 망하고 또 분전 냈다가 망하고 이런 케이스가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판단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게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해가 돈을 더 벌려고 하지 말고 저는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를 내 가게로 만드는 데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시중 가보면 음식점이 있는데 40년 전통 뭐 이렇게 막 써놓은 데 있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그 집이 자기 건지 월세 주는 건지 확인해 보세요. 40년 동안 하면서도 월세 주고 있다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저는 오래 했다 그러면 오래 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래 한 근거가. 그런 게 없어요. 일본 같은 데 가면요. 오래 한 집 가보면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사진이 쫙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의 변화를 주거나 10년에 한 번씩. 저는 그래서 요즘도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 보고 그래요. 오픈하는 날 사진 딱 찍어서 올리고 5년마다 찍어 올리라 그래요. 가게 사진과 내 사진을. 그럼 그것을 걸어 놓는 거지. 어디다가? 카운터에다가 이렇게. 그럼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엄청나게 도움됩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음식점은요, 오래 한 것만큼 경쟁력이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오래 했다는 것만큼 경쟁력이 있는 게 없다. 그걸 여러분 그래서 장기 운영을 해서 대물림하고 해가지고 한국에는요 100년 된 음식점이 제가 서울에 한 군데 제가 알고 있는 데 있어요. 거기 가서는 뭐 음식이 맛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역사를 먹고 오는 거죠. 거기서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죠. 일본은 300년 된, 500년 된 집도 있잖아요. 한국에는 없어요.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그 만들어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일의 가치를, 그 음식에 대해 가치를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고 이게 음식점은 좋은 게 뭐냐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부가가치가 계속 상승이 됩니다. 가치가.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50대 부부가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올 때 저쪽 서울의 저쪽 강북에 점포를 하나를 권리금 주고 계약을 이미 계약금 1,000만 원을 주고 25평짜리인가를 계약을 해놓고 왔어요. 이게 보통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이미 가게를 얻어놓고 와요. 그래서 내가 뭐 하시게요? 이러니까 그걸 몰라서 왔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그 가게를 권해준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30년 부동산을 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왜 나한테 그걸 권해줬을까? 여기는 대박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해줬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덜렁 계약금도 그렇게 많이 주냐. 저는 항상 그래 계약할 때 계약금은 절대로 많이 주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어차피 줄 건데 뭐 많이 줘놓으면 되지. 그럼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삽니까?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거기 가서 장사를 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갖고 왔어요. 뭘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길래 와, 내가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이걸 왜 얻었냐고 물어보니까 치킨 호프집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닭 좋아합니까? 물어봤어요. 부부가 닭을 안 좋아해요. 술은요, 그러니까 술도 못 마신대. 그럼 왜 그걸 하려고 했냐니까 자기 친척 중에 그걸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야. 물론 그게 나쁜 접근은 아니에요. 나쁜 접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외식업하고 안 맞아요. 외식업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접으라고 그랬어요. 접으라고. 계약을 포기하시는 게 맞다. 이거 진행시키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인테리어 비용하고 추가로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1억 들어가서 나중에 되면은 뭐 망할 수도 있으니까 접고 친구분한테 가서 빨리 다른 사람한테 이 대박짜리니까 빨리 넘겨서 내가 권리금 500이라도 좀 받아서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쪽으로 가라 이랬는데 보통 있잖아요. 부부가 상담을 오면 여성분이 이야기를 좀 잘 듣는 편이에요. 남자분들은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사고를 끝까지 치죠. 그래서 상담 끝 하고 돌려보냈어요. 2주 뒤인가 전화가 왔어요. 또 다시 한번 좀 보자 그래서 왔어요. 오시라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재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 근데 점심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1,000만 원 날렸대요. 그런데 1억을 안 날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두 분은 이제 어떤 길로 가기로 했냐? 남편분은 이제 다른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가고 여성분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판매 중심으로 하는 것들. 그런 쪽으로 하겠다고 정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너무 밝은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 때문에 1,000만 원이 날라갔는데 내가 이 밥을 얻어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억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1억을 살려줬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경험 없이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경험 없이 하면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하고 싶으면 아니 닭이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자라서 어느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들어오는지 들어올 때는 살아서 들어오는지 죽어서 들어오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일단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는 것 다음에 뭐냐면 그걸 해봐야 되죠. 직접. 해보면 답이 나와요. 해보면 다 답 나옵니다. 왜? 하는 게 재미없잖아요. 그럼 오래 못해요. 어떤 분요. 창업을 해서 치킨집 창업했어요. 치킨집. 하루에 200 팔았어요. 매출이.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근데요. 2달 있다가 폐업했어요. 내가 왜 그만뒀냐 물으니까 힘들어 못하겠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생각 저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이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요. 하기 싫은 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냐. 그걸 알아요, 본인이. 처음에는 뭐냐면 돈만 대봐라. 막 내가 뭐 이 온몸을 내가 불 살 수 있다. 불 못 살라요. 그만큼 외식업을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외식업은. 판매업이 오히려 판매업보다 외식업이 더 어렵습니다. 왜? 재료 가지고 상품 만들어야지, 팔아야지, 서비스해야지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제일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다 안 되면 밥 장사나 하지 뭐. 밥도 할 줄 모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외식업을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요, 이 외식업을 좀 이렇게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왜? 맨날 먹으러 다니고 맨날 하니까 그냥 보니까 옆으로 보면 쉽죠. 쉬워요. 남들이 보면 되게 쉬워요. 근데 직접 해보세요. 내가 직접 이렇게 먹는 거 하고요. 내가 이렇게 그냥 먹는 거 하고 내가 직접 해서 먹는 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만약에 외식업에 자기가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저걸 하려면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되죠. 보는 시각부터. 저는 그래서 잘 되는 집 있죠. 잘 되는 집. 잘 되면서 오래 하고 잘 되는 집을 가면요. 좀 왜 잘 된 거, 왜 이 집이 잘 될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제 방식이긴 하지만 각자 외식업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집은 왜 잘 되는가를 봐야 돼요. 그거 원인을 찾으면은요, 공통적인 요소가 나와요. 그거는 최소한 저는 그것은 본인이 그게 맞고 틀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그거는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외식업에 들어올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생기는 거죠, 자격이. 그냥 막 들어와서는 제가 봤을 때는 100% 실패입니다. 100% 실패예요. 그 다음에 음식이 다른 업종하고 달라가고 외식업이 그 허가를 낼 때 영업 허가증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외식업이. 판매업 서비스업은요. 그냥 임대차 계약서 들고 세무서 가면 사업자 등록 내줍니다. 외식업은요. 영업 허가증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관할 그 관청에 위생과 가서 영업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영업 허가증을 받으려면 조건이 또 있습니다. 뭘 갖고 와야 위생교육 필증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외식업 중앙회에서 하는 위생교육을 하루 4시간인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일정한 비용 내고 교육받고 위생필증 갖고 있어야만이 이 과정을 왜 넣어놨냐면 사람의 생명을 하고 연관되는 업종이거든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하면 한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보냅니까? 그날 먹은 사람 다 보낼 수도 있어요.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식업 창업의 이해와 접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고요. 부족한 거는 다음 시간에
외식업의 성공 요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외식업 창업에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외식업 창업의 이해와 접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